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처럼 국가론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의 차이는 큽니다.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자로서 원형론, 이데아 이론 이런 것을 제창한 사람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로서 예를 들면은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림자를 그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당연한 이야기이다. 동굴 바깥에 이데아의 세계는 그거는 피 안의 세계고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그 유토피아의 세계, 거기에 대한 추구, 갈망, 그것보다는 동굴 속에서 자기가 거해 있는 삶의 공간에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점이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그 차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생각도 플라톤은 좀 이상주의자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것은 그리스 말로 얘기하자면은 조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조온 폴리티콘, 정치적인 삶, 즉 사회적인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러한 삶을 조온 폴리티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그 조온 폴리티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동물들 중에 이리들이 떼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이리 떼들, 또 하이에나 떼들, 그것이 모여서 살면은 그것이 사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혼자서 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의 떼, 이리 떼나 하이에나 떼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우선 가정을 단위로 해서 자기 그 자식, 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서로들 간의 사랑과 애착심, 이러한 것들이 그 이리 때나 하이에나 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여럿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무슨 의사를 교환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작게는 하나의 가정이 그러한 사회적인 단위입니다. 그 가정이 또 여럿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동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또 서로 이해하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협조하고 돕고 이해하고 그러는 좀 가족 단위가 아니라 좀 넓어진 그런 단위로 이래서 동네가 생기게 됩니다. 그 동네, 그것이 좀 넓어진 사회죠. 동네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로서는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자로서 그러한 국가의 체제, 도시국가의 체제도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것이다. 그래서 그 원형론, 국가의 원형론, 이것은 플라톤이 부르짖은 국가의 유토피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원형론과 이상론, 거기에서 국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또 실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주의적인 면에서 국가가 어떤 것이겠느냐, 도시국가가 어떤 것이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가족 단위로 그 사회생활이 시작돼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것은 우선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여럿이 모여서 동네를 형성하고 또 동네들이 여러 개 모이면은 그 폴리스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명정대한 어떤 공의로움 이게 넘어설 하나의 그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 국가에 사는 그 인간의 해야 할 의무이고 권리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그 무슨 일이 돼도 되느냐, 좀 부자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히 폭군이 나오게 되고 독재를 하게 되고 강력한 무슨 그런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그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독재 정치의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 흔한 일이고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폴리스가 도시인데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어떤 형태가 어때야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선 왕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아주 현명하고 철학자이고 그 소위 플라톤이 부르짖었던 철인군주론, 그래서 아주 현명한 왕이 있어서 다스리게 되면은 그 국가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르키,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몇몇 사람들은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다. 아리스토크라티입니다. 이거는 올리가르키, 과두 정치, 너댓 명이 그 실력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다. 그러한 국가 체제, 올리가르키입니다. 과두 정치의 체제. 이것도 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좀 극도로 얘기하자면은 아주 가난한 그런 무력한 사람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거는 독재보다도 못하고 또 그 과두 정치 올리가르키만 못한 그런 아주 정치적인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비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했던 것이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죠. 혁명에서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호미와 낫을 들고 혁명을 해가지고 사회를 전부 차지해서 모든 것은 배급이고 이렇게 해서 평등사회다 해서 공산주의를 유지한다. 그것이 50년이 못 갔습니다. 40여 년 만에 붕괴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거, 소위 그 평민 출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러한 가난하고 무식한 이런 중산층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체제,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국가의 형태, 그게 그 국가의 폼입니다. 국가의 형태.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면 좋겠는데 그 민주주의에도 어떤 계급이 전제 조건이 되는 민주주의. 만인이 평등하다.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이다. 이런 공리주의자들이 부르짖은 그러한 차원의 민주주의,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 단순히 그러한 행복론에 의한 정치체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그 민주주의는 아리스토크라티와 올리가르키, 즉 아리스토크라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부도 하고 뭔가 그 지식 수준도 높고 엘리트입니다. 뭘 아는 것도 많고 또 돈도 있고 풍요롭고 그런 소수의 사람, 귀족적인 것이죠. 아리스토크라티. 거기에 올리가르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정권을 가지고 과도 정치를 하면서 그들이 많은 그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나가되 그 핵은 노른자위는 아리스토크라티와 올리가르키다. 이런 소위 그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체제에다가 그 밑에 있는 중산층들, 대중들을 돌보는 그러한 민주주의. 그냥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나 발언권이 있고 다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엘리트와 능력이 있는 소수의 그 그룹이 핵심이 돼가지고 그네들이 정치를 해 나가면서 대중들은 따라오고 또 그 대중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 즉 아리스토크라티와 데모크라티가 합해져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추구하고 그렇게 국가의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카데미아에서 그 국가의 체제, 플라톤의 국가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국가의 체제, 국가가 운영되는 헌법,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강의를 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국가론이라는 글을 플라톤처럼 자기 자신이 쓴 게 아니고 국가가 어떠한 모습이라야 되겠느냐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에 대한 강의를 제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강의록을 정리해서 8권의 책으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이라는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여기에서 플라톤의 어떤 이상론자로서의 국가를 유토피아겠죠. 그리고 현실주의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라는 개념, 이것이 잘 접목이 되고 또 잘 하모니가 된 그러한 체제, 국가 체제가 아테네에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아테네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였습니다. 데모크라티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상론의 그 민주주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되지 못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주의자지만서도 그 아리스토크라티와 데모크라티의 합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소수의 엘리트의 그룹이 핵이 되고, 데모크라티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고, 그 대중이 따라가는 거.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왕정 정치, 지금 말하면 영국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러한 등지에서 지금 되고 있는 정치 체제,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말하자면 엘리트에 의한 그러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그 정치 체제, 그것이 오늘날에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왕정공화국, 내각 책임제이면서 왕이 있고, 그래서 왕권도 인정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가 또는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데 다 모나키입니다. 모나키, 왕국이면서 공화국입니다. 레퍼블릭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그 국가론에 가까운 게 아니겠는가. 플라톤의 그 이상주의자로서의 국가론, 그건 어디까지나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그건 피아르의 세계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 이데아의 세계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동시에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 피아르의 세계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세계, 이거는 현실을 벗어난 이상의 세계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현실에 참여되어 있고 현실 속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현실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이 현실에서 최선을 찾는 길로 나가는 것밖에 없겠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의 그 서로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제가 플라톤 강의를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자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국가, 그거는 레포블리카라는 그 플라톤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이데아의 세계, 원형, 국가의 원형, 이상론자죠. 그거는 플라톤이 부르짖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에서의 그런 정치, 그런 국가는 그거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이고 또는 이상적이고 그런 차원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최대로 아름다운 국가, 아주 그 정치 체제가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체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추구했습니다.
이 점이 플라톤의 국가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과 다르습니다. 그러면서 또 플라톤이 생각지 아니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은 경제적인 요건입니다. 돈, 화폐, 이거는 교환수단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받고 그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 이러한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교환수단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교환수단으로서만 사용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돈을 모아서 자꾸 욕심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또 1억이 있어야 되고 1억이 있으면 10억이 있어야 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단순한 교환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부를 축적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을 또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빠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한 것을 그래서 크레스마틱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이 크레스마틱이라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투기 하는 것이 발생하고 돈을 무한히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무한히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 경제적인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경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러한 행위, 단순히 돈을 모아서 돈을 자꾸 축적하는 쌓아놓는 이런 거, 어디다가 몰래 돈을 감춰놓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 화폐의 순환, 교환을 위해서 화폐가 순환돼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는 장소에 모여서 누적되고 그것을 한두 명이 가지고 그 욕심을,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자고 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부작용, 어두움, 그것을 크레스마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크레스마틱이 하나의 투기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인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러한 범죄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그 당대 이러한 그 금융 질서의 부작용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면에 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크레스마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크레스마틱이라고는 정치적인 그 규제에 의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데서 오늘날 그 세무행정이라는 거, 돈을 어디다가 감춰놓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감춰놓고 돈을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과해서 그 모여있는 누적된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켜야 하는 이러한 오르가니제이션, 그러한 그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세무정책에 대한 국세청의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임무, 이런 것을 생각해서 크레스마틱이라고 하는 그 금융과 돈의 세계의 부작용,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정치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는 또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그 아리스토크라티와 데모크라티의 그 하모니, 그것이 오늘날은 그 스칸디나비아의 북그라피아에 있는 그 왕정공화국의 체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7번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의 강의 7개,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강의 7개. 이래서 철학사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아티카의 고대 그리스의 사상에 관한 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